자, 이번에는 그 군사 주권의 제한과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정치 경제적 주권이 점점 박탈당하는 절반자였죠. 반식민지다. 그래서 반식민지다, 절반반자. 완전 식민지는 이제 그 영토를 빼앗긴 거죠, 완전히. 반식민지는 중국이나 조선처럼 영토는 빼앗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적 주권이 점점 박탈당한다. 그 다음에 식민국가. 식민국가는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처럼 형식적으로 주권은 있지만 그 대외 국가에 강대국에 의해서 인위로 건설된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영토 식민지, 반식민지, 그리고 이제 일종의 괴뢰 정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라크의 정권,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 이런 게 있는데 반식민지였다. 그 대한민국은 미 군정이 이제 친미 인사 이승만이죠. 친일 토착 세력을 내세워서 건설했다. 역사적으로 그래 식민국가적 성격을 했다. 식민국가. 과거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벗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 의해서 건설된 국가다. 그래서 이런 식민국가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이라크나 이런 거죠. 아프가니스탄. 형식적으로 독립이지만 주권이 상당히 제한된 국가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으로 강제적인 지배 방식이 더 이상 곤란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영토 식민지는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이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무력으로 하는 식민지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프랑스 또 알제리를 이 해방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알제리 민중들의 투쟁으로 간접적인 지배 방식. 그래서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이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식민국가적 성격을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본질적으로 군사 주권에 있어서 대미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 군정 때와 그 일제 때에 이러한 식민지 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 패망한 이후에 한국에 군정을 실시했죠. 우리는 독립했다고 그랬지만 군정을 실시했다. 그래서 미군은 남측에 남한을 점령하고 소련은 이제 북한을 점령했죠. 미군의 포고령 제1호는 이제 자신들이 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남한을 점령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모든 단체를 금지시킵니다.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죠. 김구의 임시정부도 불법화시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김구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임시정부 측 인사들이 여의도에 내렸다가 일본군이 무력으로 저항을 해서 대치하다가 역시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시정부 인사들은 임시정부로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미군정은 임시정부도 불법화했으며 또 하나는 이제 여운형 선생이 권준위를 만들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방에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무기도 인수받고 치안권을 갖다 일본 총독과의 협의해서 치안권까지 받았습니다. 인민공화국이 있었는데 미 군정은 이 인민공화국도 불법화시켰다. 간단히 말하면은 미국은 이 한반도
한국에 남한에 왔을 때 점령군으로서 왔다. 반면에 이제 소련의 포고령은 뭐였냐면은 여러분의 해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독립할 때 소련군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제 그 현실을 보면 소련군 장교인 김일성, 그죠? 김일성 내세워서 친소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미군은 남한을 독립국가로 하는 것을 최초에 초창기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소련은 어쨌든 간에 김일성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북한을 독립시키는 문제를 처음부터 공부했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 정부가 수립됐으면 당연히 군사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그죠? 1948년 8월 24일에 작전권이 군사주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전권을 행사했던 기간은 어떠냐면요. 이런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1949년 6월부터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1년 동안입니다.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직후에 7월 8일 날에 대전협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미군에게 양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1년밖에 없다. 지금도 군사주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군사주권을 넘기려면 주권은 중요한 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군사주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이런 이승만 달레스 회담 54년에는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해서 여전히 군사주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다가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죠. 한미연합사 사령관까지 겸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작전권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남측에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근거는 3개나 됩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군사작전권,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의 군사작전권,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서의 군사작전권, 그렇죠. 이런 작전권을 3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남한의 군사작전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냐를 한번 보면 먼저 한미 정상 간의 협의를 하겠죠. 한미 국가통수주의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특사를 파견하거나 친서를 교환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죠. 대통령들끼리 전화하는 것은 자주 없겠지만 어떤 청와대와 백악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 협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한미 협참의장의 한미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의 전략 지침과 지시를 받아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 휴하에 있는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 안보협의회의 국방장관,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회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미 군사위원회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미 합참의장, 그다음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 한국의 국방부 전략기획본부장이 상설위원입니다. 그럼 한반도 현지에서 가동되는 게 이제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합참 의장과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합참의장이지만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지 없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미국의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라는 건 이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 미국 측 대리인을 겸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권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계급이지만 미국의 대장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한국군 대장은 한미연합사 부사관으로 돼서 같은 대장임인데도 미국의 대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처럼 보면서 한미연합사령부 내에서 주한미군 장교단은 이 작전 통제권을 매개로 해서 한국군 장교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안보 위협, 북의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이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런 한국군 고위 장교단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정보인데요. 미국은 도청 능력이 뛰어나죠. 도청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한국군의 통신을 다 도청을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의 가능성, 그다음에 군대의 이동 이런 걸 다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면 이제 한국군에 제공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부러 은폐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장군이 되려면 미국의 유학이나 아니면 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위 장교사들은 장군들을 주로 친미 인사로 채워집니다. 이 친미 인사들이 그 주요 정보를 그 미군에 제공을 합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한미군은 이제 한국군 고위 장교단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그 쿠데타가 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그 쿠데타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이런 조약은 없어요. 어떤 조약이 군사 주권을 양도하는데 무기한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방이 그거를 이제 해지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무기한이다. 또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무력에 개입합니다. 이게 인계철선이라 하죠. 인계철선. 그러니까 휴전선 근방에 미군이 있으면서 그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이 침공을 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인계철선인데 그래서 미군이 휴전선 근방에서 철수했죠. 철수했다는 건 인계철선이 없어졌다,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주로 이제 그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그 한미 상호 방향에 따르면 상대방 전쟁에 돌입하면 자동으로 동맹국도 전쟁에 돌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해외에 전쟁을 할 때 한국군에 파병을 요구하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전쟁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그 전쟁권 결의에 있어서 의해서 그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최대 9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공격받았을 때 미군이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미군의 공격이 명백하게 당면했을 때 이럴 경우에 정당방위라든가 그다음에 당면한 공격에 대한 그 대응은 이제 선제 공격, 선제 전쟁이죠. 선제 전쟁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는 정치 경제적 지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친미 정치 엘리트, 그다음에 군사 엘리트가 중심이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친미 학자들,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미 학자들, 그리고 이제 언론들, 친미 언론 인사들 이런 데 대해서 친미 권력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백악관이라든가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대사 이런 라인을 통해서 한국의 이런 친미 지배 계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미 권력 연합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한 친미 세력이 형성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더라도 한국을 친미 국가로 남기기 위해서 친미 네트워크와 기독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강경한 입장, 극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지에서 미국과 이제 사안을 협의하는 건 당연히 청와대와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국 대사가 있죠. 주한미국 대사는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제 보고를 받겠죠. 군사 현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CIA, 한국 CIA 지부장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국 대사의 특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는 이제 정보와 자문을 받습니다. 군사적인 것, 그다음에 정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듯이 이제 CIA 한국 지부장도 국정원이나 기무 사령관 이런 정보당국장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 미국 측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을 통한 정보가 신호 정보라고 합니다. 신호 정보, 시그널 정보. 시그널 정보가 이제 한국보다 훨씬 월등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정보를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그 중에 필요한 일부만 한국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거는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이러면서 정보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기술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 정보의 경우는 휴멘트 정보, 인적 정보에는 한국이 다소 우위지만 사실은 북의 특성상 사람을 파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적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주로 시그널 정보에 의지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시그널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거를 다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는 한미 동맹, 일본과는 이제 미일 동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후의 최고의 영혼은 한일 동맹을 성사시켜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일 동맹이 없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동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한일 동맹을 성사시키는데 그게 첫 번째 게 이제 정보 협정이죠. 정보 협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외교는 한미일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죠. 삼각 공조 체제가 각종 국제 무대에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미일은 호주와 함께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펙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도와도 협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유럽, 호주, 일본, 인도가 상위 동맹이고 한국은 하위 동맹이다. 이것이 미국의 세계 지배체입니다. 그래서 동맹에도 이 급이 있습니다. 일본, 유럽, 호주 1급, 한국은 2급이다. 또한 이제 한국 내에 이러한 군사 정치적인 지배가 경제적 지배로 이어지는데요. 초국적 자본들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가별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초국적 자본들이 공동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미국의 군사적 지배, 한반도 군사적 지배는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100여 년 이상 동안 세계 지배 전략으로서 해왔던 것이고, 또 이러한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중남미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의 현지 지배 방식은 통상적으로 현지 토착 정권을 내세운 대리 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직접 통치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대리 통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리 국가, 대리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베트남이 그랬죠. 베트남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대리 통치를 했는데 프랑스가 자기가 힘에 붙이니까 미국에게 넘겼죠. 이런 게 많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럽 국가들이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자신이 대리 통치했던 것들을 미국에게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은 원래 영국이 지배했던 것인데 미국의 지배로 바뀌었죠. 팔레비 왕조 말기에 이란 혁명에서 보듯이 팔레비 왕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미 무장 시위가 현지 정부가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할 때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고문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학살을 됐는데 그러한 학살 명단을 제공하는 것, 즉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미국의 역할을 하고요. 칠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총으로 우리나라 현지 사람들을 사살하지는 않지만 명단, 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기술, 시위 진압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테러 행위가 없더라도 평화 유지군의 명목으로 무력 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 청소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 개입에 분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인종 청소에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 국익에 맞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개입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인종 청소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과장을 해서 자기들이 개입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또 그 나라 정권이 요구하지도 않은데도 군대를 투입해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군사적으로 저희 좌익 세력을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견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쿠바 혁명입니다.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잡았을 때 좌익 혁명으로 잡았는데 미국이 이러한 좌익 혁명을 방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의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치를 했고, 또 카스트로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좌익이 무력으로서 좌익 게릴라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국이 쿠바 혁명 이후에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좌익의 무장 운동을 견제하는,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하는 방식은 첫째는 이제 이 무장 자익 게릴라들을 근절하도록 군사 고문단을 보내는 겁니다. 군사 고문단을 보내서 그러한 이제 게릴라 진압 방법, 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훈련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게릴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친미 국가가 포괄적인 통치를 하는 게 이제 자기 게릴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통제 기술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직접 나서서 자기 게릴라에 빌미를 주는 독재 정권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승만 정권이 교체됐죠.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도 미국에 의해서 교체가 됐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익 게릴라를 제거할 수 있을 때는 그래서 체게바라가 제거된 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들이 체게바라를 사살했죠. 이렇게 무력적인 방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독재에 대해서는 사랑을 바꾼다는 거죠. 독재 정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로부터 바뀌었죠. 박정희로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바뀌고, 그래서 독재 정권을 다른 친미 정권으로 교체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이 군사적인 주권을 내세워서 남한에 대해서 내정 개입을 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미국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 보고서가 해제돼서 나온 것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1950년대에는 주로 이승만이 첫 번째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라는 걸 이승만이 거부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승만이 독재를 함으로써 남한에서 반정부 세력, 반미 정권을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말을 안 들었어요. 1952년에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러한 안을 이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인 클라크 사령관에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그에 대해 나오면 부통령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승만 시절의 고위 관료들이 미국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 정부 인사가. 이것들이 성사되지 못했고 53년에는 미 8군 사령관 테일러가 이제 이승만을 구금하는 에버레딘 계획을 수립해서 쿠데타를 검토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실현되지 못했고 그러던 차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사령관이 이제 군대가 파견해야 계엄령이니까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서울에서 군대의 시위 진압을 승인합니다. 4.19 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미국은 첫 번째로 그 혁명을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조언합니다. 근데 그러한 시위가 너무 극렬해서 유혈 사태나 내전 상태로 되면서 현지의 대리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반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독재자를 제거합니다. 4.19 혁명 당시에 이승만이 하야되었는데 사람들은 이승만이 4.19 혁명 민중들의 저항 때문에 하야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승만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4.19의 시입을 더 유혈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와 미국 사령관 그리고 미국 CIA 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을 찾아가서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당신의 생명을 더 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뜻에 따르는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승만이 그게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승만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하야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게 후계자까지 지명하게 만듭니다. 후계자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 부통령도 다 하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에서도 이미 CIA가 박정희의 쿠데타를 예상하고 명단과 성향까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5.16 쿠데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필은 완전히 친미 인사입니다.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친미 인사. 박정희는 용공 혐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쿠데타에 대해서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반공 노선을 이제 확실히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박정희 밑에 있는 친미 장교단들을 보고 미국이 이걸 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일군 참모총장 장도용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 사령관에게 쿠데타군이 박정희 쿠데타군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경을 저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권 G 라인을 통해서 박정희 부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미국의 동의 없이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작전권에 위반되는 거다. 반란이다. 이런 압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주한미군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걸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승인한 거죠. 그래서 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를 미국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우리가 너의 쿠데타를 승인해 줄 테니까 너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라 하는데 그 요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동맹으로 나가는 겁니다. 1964년 6월에 이제 박정희가 드디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3 사태 이후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계엄령 반정부 시위 진압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유신 체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내에 반정부 세력이 들어가고 이제 반미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박정희를 교체하고 싶죠. 그러니까 또 다른 친미 인사로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데 박정희는 이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주한미군이 철수되더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 철수와 핵무기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알게 됩니다. 박정희가 향후 10년 내에 미군을 다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독자 세력화하겠다. 이렇게 되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박정희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박정희가 북과 계속 대결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화해를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박정희를 주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박정희 제거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미 1976년에 박정희가 사망하기 3년 전이죠. 미국의 CIA 지부장이
박정희는 이제 임기를 살아서 채우지 못할 거다. 이거 맞아. 이런 말은 미국이 직접 나서서 박정희를 제거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미 군인들에게 군사 쿠데타를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하면 우리 미국은 그거를 승인해 줍니다. 1979년 9월에는 글라이스튼 대사가 김재규와 만나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곤란하다. 군사 쿠데타로서만 박정희를 퇴진시킬 수 있다. 김재규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미국이 김재규한테 박정희를 살해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는 하진 않았지만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 미국은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한다. 박정희를 제거했을 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역사적 사실은. 역시 79년 10월에 박정희가 살해당한 그 달에 미국의 육군 참모처장이 한국에서 특별한 사건이 가능하다. 즉 박정희를 제거하는 사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벌써 뭐냐면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김재규의 흐름,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979년 12월에 이제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의 양자죠. 그래서 박정희가 사망할 당시에 그 박정희의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에 부책임자로 있다가 군대의 수사를 하는 보안 사령관이 있었죠. 그래서 12.12 때 전두환이가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전두환이 중무장을 하고 휴탄까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열 몇 명이 주한미군 대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미국이 관련이 있다고 미국에게 항의를 한다. 엄포를 놓습니다. 이 12.12 때 전두환이 아주 배짱이 좋았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오는 차에다가 위협 사격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다시 말해 자기 쿠데타를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전두환도 역시 이제 결국은 그 미국과 협상을 해서 권력을 인정받습니다. 광주 때는 위컴 사령관이 수도권과 광주의 계엄군의 시위 진압을 승인했고요. 광주의 유혈을 진압이 되면서 반미 여론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한국에서 또 다른 그런 유혈 진압은 반미 정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걱정을 합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이 생기죠. 이럴 때 전두환이가 광주의 학살을 그런 정도의 수준을 무릅쓰더라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레이건이 친서를 보내서 전두환의 계엄령을 저지를 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라. 누구한테? 노태우한테 정권을 교체하게 된 거죠. 노태우가 미국으로부터도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두환한테뿐만 아니라 한국군 지휘관한테도 쿠데타에 동조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만약에 니들이 쿠데타를 할 경우에는 니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때는 그 역쿠데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형식적으로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그래서 여기서 호언과 개헌이 있는데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것. 6.29 선언도 이러한 미국의 통제하에서 미국의 승인 안에서 6.29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선 집회가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이제 민중들의 굴복한 걸 보이지만 그 뒤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지배계급을 뒤에서 배후 조정해서 일정 부분 양보하게 만드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97년에 보면 이제 김영삼 때죠. 김영삼이 미국의 말을 안 들었죠. 미국의 말을 안 들었어.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미국에 망명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친미 인사가 됐기 때문에 김대중을 이제 대통령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MF 때 이거를 미국은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고 달러를 대여를 하면 달러를 한국한테 주면은 IMF를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 일부러 그걸 방치했다. 어쨌든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그다음에 IMF의 직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통화를 해서 이제 당신은 망했다. 내 말 안 듣더니 망했다. 고집 피우더니 안 망하려면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어라. 한국은 며칠 이내에 파산할 거다. IMF 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IMF에서 받아들여 한국이 파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일본의 도움을 받아라. 일본의 도움. 여기서 또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그런 미국의 의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서 임창열을 이제 재경원 장관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안이 통과가 되죠. 이자 제한법 폐지. 이자 그 당시에는 25%가 제한이었는데 이게 폐지됨으로써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서 수백 %의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가로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주로 돈 빌려주는 대부회사, 일본이 대부회사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대부회사에. 그 대선 기간 중에 미국이 그 IMF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IMF와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서약을 맺게 합니다. 서약. 그래서 전부 다 서약을 다 팩스로 보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순차로 이제 전화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킨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강화시킨다. 미국이 IMF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몰락에 깊이 관여됐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경제 종속의 물리적 토대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주권을 만약에 회복한다면은 군사적 종속으로 인해서 정치경제적 종속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작전권의 환수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화를 한국에게 작전권 일부를 주면서 신속 기동군을 미국은 이미 1989년에 넌-원어 수정안에서 이렇게 그런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하려는 계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 자처 안보 책임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로 육군에 관한 건데 육군을 빼고 육군 문제는 한국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주로 육군. 전쟁할 때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는 육군이죠. 육군은 빠진다. 육군은 빠진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는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봉쇄와 그다음에 중동과 같은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이걸 목적으로 해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주한미군을 다 빼서 서해안의 평택으로 주한미군을 시켰다. 평택은 서해안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깝죠. 그리고 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와 연결돼 있고 인근에 오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해외로 신속하게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전략하에 1990년에 작전권 환수를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특히 전쟁 나면 피해가 많이 나는 육군을 상당히 철수시키고
한미 야전사를 해체한다. 한미 야전사를 왜 해체하냐면은 여기는 육군까지 포함한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한미 야전사 체제에서는 미 육군이 개입해서 많은 사상자가 남겨서 지상전의 작전권은 한국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사망자가 적게 나오는 해군, 항공모함을 주로한 해군이라든가 공군의 작전권만 가지겠다. 그 일환으로 이제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환수했죠. 이거는 환수하는 게 뭐냐면 아무 실속이 없어요. 평시가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위나 이런 걸 할 때 시위 진압의 계엄령을 미국이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광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의 환수다. 인면살상이 많은 지상군 작전권을 한국에 넘기고 해군과 공군의 작전권만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주한미군 추가철수 한미연합 해체 작전권 환수의 조치가 진행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 북핵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한반도 내에 보수적인 정권들이 미국은 작전권을 주려는데 작전권을 안 받겠다는 환수 안 하겠다는 거죠. 박근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환수가 보류가 됐다. 그래서 미국 한미 양국은 이제 그 2006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2012년까지 작전권 환수를 하도록 1차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수가 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같이 그 야당 민주적인 정부가 쓸 때는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서 한국군의 단독 작전권 이거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을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단독으로 작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작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휘 능력과 그다음에 통신 능력, 정보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작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국이 판단하는 거지 미국이 판단한다는 게 말이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지 못한다. 한미 그 팀스프리트 훈련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스프리트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작전권이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일정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봤을 때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전시작전권 이양이 오히려 늦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덫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보는데요. 이제 이 즉각 철수는 많지 않지만 3분의 2 정도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철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철수 여론은 주한미군 탱크에서 여중생 압살 사건이 있을 때 2002년에 철수 여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단계적 철수 여론이 많았다는 거죠. 자, 보수 쪽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박정희의 독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정희가 독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보수 농객 조각제, 보수 세력은 왜 또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를 일부러 요구하냐면 미국이 이제 그 작전권을 가지고 있죠.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미사일도 만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작전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보수 중에 일부만 그래요. 일부만 아주 극우파들만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건 하나의 그 뭐랄까요? 선동적인 거지 실제로는 아마 작전권 환수에 반대할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죠.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데 왜 우리는 핵무기 없냐 이런 논리에서 그렇게 그래서 순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지해야 되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사령부가 다 해체되고
한미 관계도 이제 국제법상 통상적인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군사 교류 관계를 즉 미국과 군사 교류를 할 수 있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금처럼 불평등한 군사 교류는 사라져야 된다. 이상.